네, 발목 잡은 녹음 습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자꾸, 잠깐만, 저 좀 비춰주세요. 예. 이게 우리가 통화할 때 녹음 기능 요즘에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정경심 교수가 이 핸드폰 통화할 때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대요. 근데 이게 영장이 발부된 게 이 녹음 습관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먼저 김민지 기자. 네. 정경심 교수 지금 구치소 수감돼 있는데 지금은 어디 있어요?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구치소에 수감된 뒤에 이제 오늘 처음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지금 정경심 교수에게는 여러 가지 혐의점이 있고 그중에서 또 몇 개는 조국 전 장관과 직접 연계되어 있다라고 이제 검찰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것들을 차례차례 검찰이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럼 이어서 지금 이번 주 수요일 날 정 교수가 왜 영장 심사를 받고서 서울 구치소에 대기를 하면서 이제 서울 구치소 생활이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제 사흘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김민지 기자, 정 교수의 구치소 생활 사흘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뭐 뒷얘기나 이런 게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네,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교정 당국 관계자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정경심 교수 뭐 좀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시에 식사도 하고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또 지금 혼자만 쓰는 독거실에 수용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여러 사람이 쓰는 곳에 수감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독거실 수용,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거나 남들과 같이 생활할 경우 좀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고 좀 문제가 될 경우에는 독거실 수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정 교수가 혼자 쓰는 독거실에 수용되어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구치소 생활에 대한 뒷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그 다음 그래픽을 한번 주시죠. 자, 이겁니다. 이제 저희의 본 주제였죠. 발목 잡은 녹음 습관인데 이거예요. 아까 저희가 WFM 왜 싸게 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좀 이어지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시청자 여러분 집중해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공개 정보로 차명 매입한 주식 가격 등에 대해서 구체적 논의를 했어요. 누구랑? 정경심 교수가 조 장관의 오촌 조카랑. 그런데 영장 심사할 때 검찰 측에서 이 정 교수랑 오촌 조카 간의 이 통화 내용을 PPT에 딱 띄웠다는 거예요. 녹취록을. 착착착착착. 그때 정경심 측에서 허허 이거 뭐야? 예상하지 못한 증거 공개에 상당히 당황을 했답니다. 이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엔 저 녹음 습관이라는 게 이런 거죠. 정 교수가 오촌 조카랑 통화하고 이런 것들을 탁하 녹음을 해놓은 거를 저장까지 해놨다는데 그걸 검찰이 입수했고 그게 이제 영장심사 과정에서 공개가 된 것이군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영장 실시심사에서 이 정경심 측의 변호인단이 허를 찔렸다는 게 바로 저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혐의 내용은 아까 WFM을 시세보다 싸게 샀다는 것을 허를 찔린 것이고 어허. 그걸 입증하는 자료는 저 녹취록에 나온 게 허를 찔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모든 내용에 대해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지를 사전에 알고 가면 변호인이 변론하기 쉽잖아요. 근데 저 부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아하. 예상을 못했으니까 허를 찔린 거고 이제 판사는 저 자료가 나오니까 이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확실히 혐의가 짙다 예. 판단한 것 같은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찰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평소에도 녹음을 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렇대요. 휴대폰에 녹음이 자동으로 되면 이 파일을 또 따로 떼가지고 컴퓨터에 보관했다는 거죠. 저장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휴대폰 압수가 안 돼 있잖아요. 압수가 안 됐는데 자택을 압수하면서 컴퓨터 파일을 확보하게 됐어요. 거기에 있는 걸 검찰이 확보한 컴퓨터 거군요. 파일을 확보했고 파일을 분석해 아. 보니까 저 녹취 파일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나온 것이어서 이번에 영장이 발부될 때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김민지 기자 궁금한 것은 저 녹취록, 정경심 교수가 오촌 조카랑 통화한 녹취록을 PPT에 검찰이 띄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두 사람 간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나눴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그 차명 매입한 주식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그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주식이 얼마나 오를 것이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같은 구체적인 주식에 관한 정보를 서로 대화를 했고 이 내용을 검찰이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화면에 띄워놓고 발표를 했다는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식이 얼마나 오르겠느냐, 되파는 게 좋겠느냐, 언제 샀느냐 같은 어떤 전망이라든지 주식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아마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하, 그런 거군요. 예, 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 측의 변호인이죠. 김칠준 변호사는 그제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요. 이렇게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잠깐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사모펀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실관계 자체도 잘못됐지만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그런 그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그런 법률 위반인지 법의 취지에 따르면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미 공개된 정보인데 무슨 비공개 정보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리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검찰의 판단은 저 WFM의 주식을 뭐 정경심 교수가 싸게 사거나 이럴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샀다. 이제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김칠준 변호사 얘기 조금 전에 들으셨죠? 아니요. 그게 무슨 비공개 정보입니까? 이미 공개된 정보고요. 이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과 정경심 교수 측의 의견은 다를 수 있으나 완전 180도 지금 하국장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네요. 그렇죠. 저 부분이 왜 중요하게 되냐면 예.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조국 장관의 뇌물 범죄 혐의 이 부분은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이제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소만 하고 나면 바로 이제 조국 장관의 수사로 갈 텐데 조국 장관 수사의 가장 핵심이 이제 뇌물 부분 아닙니까? 뇌물. 예. 뇌물 부분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과연 민정수석으로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이 직접 다룬 업무에 관련된 정보가 과연 이 코링크 P라든지 WFM 이런 데에 흘러 들어가서 거기에 투자하고 하는 과정에 이용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득을 얻지 않았겠느냐. 예. 지금 이 부분은 정경심 교수뿐만 아니고 조국 장관도 매우 중요한 크리티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하고 또 그리고 검찰이 가장 세게 이제 다투게 될 부분인데 핵심은 그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할 수 있는 그런 의심들을 검찰이 그게 만약에 이러이러한 정황들이 있다 했을 때 조국 장관이 만약에 아니라고 이렇게 예. 이제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전까지는 그냥 만약에 증거가 없을 때 예를 들면 저기 뭐 녹취록이라든지 녹음 통화한 거 증거가 없을 때는 그냥 나는 뭐 그런 전혀 뭐 내가 알려준 적도 없다 이렇게 부인만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저기에서 정경심 교수가 바로 조국 장관 거기 있는 조카 아니면 동생 그리고 WFM 관계자 제3자 이런 사람들하고 알겠습니다. 주식 예.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코링크피 관련 투자 관련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눈 게 있다면은 예. 과연 거기에서 단서들이 나오지 않겠냐. 이번에는 누가 그러면 입증해야 되냐. 내가 그거 전혀 알려주지도 않았고 몰랐다 하는 거를 조국 전 장관 측 그리고 예. 정경심 교수가 오히려 입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녹음 습관이 이제 정경심 교수의 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이번에는 구속을 자초한 정경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김민지 기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구속 영장이 발부된 데 또 하나 중요한 결정 요인은요. 바로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가 많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표창장 위조 의혹이 있잖아요. 그런데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그 원본을 제출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되지만 그 원본도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제출 안 했다. 또한 정경심 교수가 뭔가 이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이 혼자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노트북에 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지만 자택이나 학교에서 사용한 그 노트북도 지금 제출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판사가 봤을 때 만약에 기각을 시킨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되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변호인단은 이것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영장 기재 범죄 사실 전체가 다 사실이 과장이거나 왜곡이거나 잘못된 법리 적용이거나 하기 때문에 어느가 하나 우리가 다 인정한 것은 없죠. 이 건강 상태도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나 구속수감 항상 그 구속을 감내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되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고 예, 지금 어쨌든지 간에 김 교수님은 지금 이 김칠준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예.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변호인 측의 전략 실패 그리고 검찰 측의 전략의 압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까 검찰 측이 변호인이 사전에 확보하지 알지 못했던 내용을 준비해서 한 방을 터뜨렸던 것이고 네. 근데 이제 변호인 측이 저렇게 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도 자기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가지 혐의가 영장에 제시가 돼 있는데 아하. 전부 다 부인했거든요. 전부 다 부인. 이것이 과연 올바른 전략이었느냐. 이게 유무죄를 다투는다기보다는 영장을
발부하는 게 좋은 거냐,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게 맞는 거냐를 판단하는 재판이거든요. 예. 그러면 일부를 사실관계가 드러난 걸 인정을 하면서 그렇지만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석방을 해주세요. 아하. 라고 하는 게 합리적 접근이 아니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하. 그렇지 않고 저분은 처음부터까지 완전히 부인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면이 오히려 검찰 측이 허를 찔리는 듯한 자료와 어떤 혐의를 제시하면서 재판자에게 손을 들어준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그래픽을 한번 주시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이제 구속적 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구속적 부심이라는 것은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이제 재심사에서 부당했다라고 판단이 들면 이제 석방하는 건데요. 지난해 2,109명이 신청을 했어요. 구속적 부심을. 그중에 258명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석방 성공률이 뭐 12.2%밖에 안 되는 건데요. 우리 장 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정경심 교수의 구속적 부심 청구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건강 상태나 이런 거 고려했을 때 구속적 부심이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저도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조금 의외였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소위 자정을 전해서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발부될지 몰랐거든요. 어찌되었건 지금 11개 혐의 중에서 5개는 소위 문서위조 혐의, 그리고 4개가 사모펀드, 그리고 2개가 증거인멸인데요. 문서위조 혐의는 원본을 확보했으면 70여 차례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찰이 이미 소명할 수 있는 또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또한 오천 조카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천 조카와의 검찰 수사를 충실히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노트북을 찾지 못했으며 검찰이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증거인멸할 필요가 없다. 결국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구속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구속적 부심을 청구할지 모르지만 한다면 법원에서 의미 있게 좀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요? 예. 일반적으로 구속적으로 1년에 우리가 구속되는 사람이 24,000명이나 됩니다. 24,000명이요? 구속된 그중에 사람? 아까 지금 보면 2,109명이 지난해 구속적 부심을 신청했으니까 대략 저거는 한 8.8%인데요. 그 중에서 지금 12.2%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구속자에서 실제로 석방된 사람은 1% 약간 넘는 수준이다. 1%? 그러면 어느 경우에 구속됐는데도 구속적 부심에서 풀려나느냐? 예를 들면 내가 피해자하고 피해를 전혀 많은 수억 원의 피해를 입혔는데 그 다음에 구속되고 난 다음에 내가 갚았어요. 그러면 그건 구속적 부심 할 만한 사안이 되죠. 예. 아니면 내가 지금 건강했었는데 구속된 다음에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예.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뭐 그런 상황에 왔어요. 이런 등의 아니면 뭐 내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내가 찾아가지고 했다든지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만 구속적 부심에서 예. 그게 이제 이게 구속이 잘못됐다 하고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런 것들이 정경심 교수가 만들어내지 않는 한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속적 부심 전망까지 해봤습니다.